일단은 처음에 조금 뭐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기소개는 한번 넣는 게 맞는 것 같아갖고 자기소개 넣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통대사에서 지금 석사 1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 넘어가는 임종호 교수님 아래에서 이제 지도받고 있는 제자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른쪽이 이제 홈페이지인데 저희 보시면 이제 좀 커저 어널리시스 쪽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네, 여기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내용도 간단하게 그냥 대학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도 여기 학생분들이 다들 이제 대학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제가 취업은 잘 몰라갖고 하여튼 대학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어떤 의미로 대학원을 입학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커저 애널리시스랑 원래는 이제 미싱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싱 쪽이 일단은 좀 많이 좀 연구가 포화돼 있고 좀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커절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커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 좀 왜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인트로덕션하고 대학원 얘기인데 보통 이제 석사 진학하시는 학생분들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보통은 찾아요. 그래갖고 교수님과 컨택을 하죠. 뭐 근데 보통은 대부분이 좀 친구들 얘기 들어봤을 때, 아, 저 LLM 관심 있어서 LLM 하려고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 좋거든요. LLM 뭐 좋죠. 요즘에 인기도 많고, 또 더군다나 아직 이게 개발될 게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논문 읽으면서 느꼈지만. 근데 이게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LLM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프레임워크가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요즘 관심 있는 워크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원 오시기 전에 좀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저 그림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서베이 페이퍼로 있는 건데 굳이 이제 서베이 페이퍼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서베이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LM에 관심 있다 하면 그냥 뭐 어디 구글 스콜라 같은 데 들어가고 뭐 LLM 서베이 논문 그럼 서베이 논문 쫙 뜨거든요. 뭐 중국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서베이 뭐 미국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서베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서 아 요즘에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LLM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논문 고르기가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 만약에 이제 스콜라 같은 데서 LLM 치면은 논문만 진짜 한 몇 천 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고를 건데? 가 되는 거죠.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탑저널이나 탑컨퍼런스 쪽 논문을 읽긴 하겠다만 탑컨퍼런스나 탑저널도 논문 1년에 뭐 많게는 뭐 100편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분류해요. 그래서 서베이 페이퍼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조금 요즘에 메타고 유행이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교수님 밑에서 일하면서 프로젝트성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문을 갖고 왔고요. 오른쪽이 지금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려는데 시계열 데이터에 이제 익스트림 밸류가 존재할 때예요. 그냥 단순 시계열 예측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에너지나 그런 걸 보면은 뭐 폭우가 내렸어요. 폭우가 내려갖고 비가 엄청 많이 오겠죠, 어느 순간에. 근데 그걸 정확히 못 맞추면은 수문을 언제 닫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 뭐 IoT나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좀 코스트 안 쓰고 제어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생긴 이제 태스크가 익스트림 밸류를 프레딕션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태스크가 좀 간결하게 정해진 거죠. 나는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 할 건데 그 중에서 익스트림 밸류에 대한 프레딕션을 할 거야. 그럼 익스트림 밸류에 대해서 프레딕션 쫙 하죠. 근데 논문들도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 논문을 읽었을 때 익스트림 밸류를 프레딕션 하는 건데 왜 익스트림 밸류에 대한 기준점이 없나?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어디 중국 친구들의 논문에는 나는 익스트림 밸류에 대한 정의를 퀀타일로 정했을 때 0.95, 그러니까 95% 이상이면 그걸 익스트림 밸류라고 잡을래 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얘기하는데
나는 정규 분포에 피팅해갖고 1.5 시그마를 걸어서 1.5 시그마 넣으면은 그거를 익스트림 밸류화 할 거야. 라고 얘기해. 뭐 얘네는 정규화 또 어떤 데 보니까 얘네는 아 정규 분포는 익스트림 밸류에 디스트리뷰션이랑 피팅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파레토 분포나 이런 거에 피팅해갖고 이 파레토 분포 기준으로 익스트림인지 노말인지를 구분할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왜 익스트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네들은 뭐 중간다고 이렇게 모르고 있고 왜 아무도 정의를 간결하게 수학적으로 티오리티컬하게 증명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논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해당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아, 결국에는 스파이크가 높은 쪽을 맞추는 건데, 익스트림에 대한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했어도 되나요? 글씨를 잘 못 써서, 알아서 잘 양해해 주세요. 이제 T라는 게 있고, T가 이제 시점이죠. 시계 데이터에. 이렇게 띄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익스트림에 대해서는 이거랑 이거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익스트림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얘네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림에 대한 정의가 애초에 얘네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 논문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OOD 프로블럼에 대해서 제가 밑줄 그었는데 이걸 밑줄 그은 이유는 얘네가 기본적인 태스크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간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잡을 만한 서브 태스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것처럼 나는 익스트림 밸류의 프레딕션도 있겠지만 트레이셋과 테스트 셋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익스트림 밸류가 테스트 셋에만 모여 있는 거예요. 트레이셋에는 익스트림 밸류가 많이 없는데. 그럼 나는 이거를 OOD 프로그램으로 OOD 프로그램 풀듯이 난 풀어버리겠다. ST를 조정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OOD 프로그램 서태스크를 잡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은 얘네가 지금 리웨이팅이랑 파인 튜닝을 이용해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리웨이팅이 파인 튜닝이 뭐냐?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셋으로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익스트림 밸류들만 따로따로 다 모아갖고 이거에 조금 더 잘 맞추게 얘네들만 모아서 또 한 번 더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인 튜닝 자체의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정말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도 개인적인 이제 뭐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딱 보는 순간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부들은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제 다른 논문들과 비교하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트로덕션이나 뭐 릴레이티드 워크 그쪽 부분에 이제 쫙 서술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얘네들 방식 부렸는데 얘네가 사기쳤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갖고 온 이유도 지금 컨포멀 프레딕션 하잖아요. 컨포멀 프레딕션 자체가 그때 저번 주에 너무 감명 깊게 봐갖고 발표를 너무 잘해줘갖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연구실 올라가갖고 이제 옆에 있는 형한테 컨포멀 프레딕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컨포멀 프레딕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래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익스트림 밸류 타임 시리즈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논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OOD 프로블럼도 해결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리웨이팅 하는 기법도 알아야 됐고, 추가적으로 거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메타러닝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러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익스트림 밸류니까 익스트림 밸류 띠어럼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어디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익스트림과 노멀은 샘플로 봤을 때는 익스트림이 굉장히 샘플 수가 적은 임발란스 데이터 문제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임발란스 데이터 프로블럼도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결국에 이게 할 게 많아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느낀 점은 다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프레딕션 하시는 게 어느 학생분들한테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을 수 있는데, 다 어딘가에는 접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전공하려는 분야 외에도 조금 띠오레티컬한 것도 많이 보고 현실적인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내용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에 대한 생각인데, 대학원 가는 학생분들이 어? 네? 아, 됐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수학 얼마나 해야 되냐요. 맨날 뭐 수학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맨날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서 장난이고, 하여튼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제가 처음에 수학을 해야겠다라는 감명을 받은 이제 논문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인가 4학년 1학기 때인가 읽은 논문인데, 히뽀라고 있어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프레딕션 하는 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할 텐데, 딥러닝에서 어떻게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을 더 잘하냐. 근데 얘네 아이디어는 저 과거 메모리에 대해서 measure of importance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딥러닝 넣을 때 과거 시점을 웨이트를 다 동일하게 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 가장 최근은 웨이트를 세게 놓고 가장 먼 시점은 웨이트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좀 다르게 주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읽었을 때 당시에 좀 충격받았던 게, 이게 논문이 다 르백 메저로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저 웨이트 자체가 덴시티로 해석이 되니까,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래서 교수님께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르백 척본을 모르니까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교수님 발표는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나 좀 수학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이제 논문이고요. 그래서 그럼 수학을 얼마나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제 전공하는 분야에서 읽었던, 조금 좀 멋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것들만 골라왔는데 좀 수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고 싶은데, 이 테일러 익스펜션 자체가 어떠한 이제 세타 핵과 세타 제로, 그러니까 추론값과 내가 에스티메이트 하는 값에 대한 뭔가 이 차이를 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좀 선형화 해갖고 하는 거. 근데 이걸 넘어갔고 진짜 트루 분포 P 제로죠. 랑 우리가 임피리컬하게 추정하는 분포 P 햇 자체의 거리를 테일러 익스펜션 하듯이 리니얼라이제이션 해갖고 어떻게든 좀 더 1차 근사를 시키고 싶은 논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저 논문으로서 이 본 미세스 익스펜션이라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주로 나와요. 이런 어떤 F에 속해 있다. 뭐 이것도 보면은 노이즈를 섞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논문인데, 그거를 사용해서 했던 논문인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놈,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식들. 그러니까 이런 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논문 읽을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공부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넓게 할수록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석사를 가려고 하는데 조금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순수 딥러닝만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 정도의 수학, 이 정도를 읽을 정도의 수학 실력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조금 참고해서 수학 뭐 대학원 오기 전에 학부에서 수업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어제 읽다가 했던 논문인데 딥러닝에서는 과연 그러면 보통 그렇거든요. 난 딥러닝 할 거니까 수학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해요. 그 간사 1번 씨가 이거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여튼 그분이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딥러닝도 써요. 이게 여기 볼까요? 메타러닝이랑 이제 디퓨전 쪽인데 디퓨전 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노이즈를 얼마나 잘 섞어서 개인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틸리티도 보장할 수 있냐 이거든요. 그래서 임종훈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DP라고 배워요. Differential Privacy. Differential Privacy가 뭐냐면 임의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만 살짝 조작했을 때 그 조작으로 인해 데이터 값이 얼마나 바뀌냐를 매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저와 이제 노이즈를 섞으면 섞을수록 데이터가 조금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이 사이에 딱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랑 이제 DP랑 섞은 논문인데 이것도 보면은 수학이 굉장히 많이 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학 잘하는 학생들에게한테는 이거 보면서 별론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통계학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웠던 논문이었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하면 확실히 좀 폭넓게 논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분 정도 했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 전공 미싱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커절이랑 뭐 요즘에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있거든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랑 뭐 트랜스퍼 러닝 그쪽 부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여담인데 제가 여담 너무 많이 하나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학술부장 했었을 때 그때 그 토픽으로 미싱 쪽을 갖고 왔었어요. 미싱 쪽에서 나 미싱 하고 싶으니까 미싱 하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때 회장 친구였는데 되게 엄청 반대했어요. 쓸모없다고. 그래서 그때 좀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이게 나름 쓸만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로 바라볼 수 있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싱 메커니즘이 뭐냐? 그럼 여기 이제 노멀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타블러 데이터 셋이 있으면은 뭐 저 1번과 4번 데이터 셋의 경우에는 NA로 빵꾸가 나 있죠, 데이터가. 이 빵꾸가 나 있는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통 이거 1번, 4번 데이터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1번, 4번 미싱 값에다가 평균치나 최빈 값을 넣어서 데이터 분석을 돌리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좀 찝찝해요. 분석할 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괜찮고 어느 때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1번, 2번, 3번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MCAR 같은 경우에는 랜덤이 무작위로 난 거예요. 무작위로 나니까 지금 저게 제가 알기로는 파란색이 이제 미싱 값이고 빨간색이 이제 옵저브드 된 그냥 관측 값인데 빨간색으로만 리니어 레그레이션 해도 이게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분포랑 비슷하기 때문에 틀리진 않은데 MAR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만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해버리면은 피팅이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란색이 오른쪽에 쏠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란색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MNAR 같은 경우에도 저기는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갖고 빨간색으로만 했을 때는 완전히 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지워버린다던가 평균값을 넣어버린다던가 하는 방식의 결측지 대체는 적절하지 못하다. 다만 3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회귀 분석이 있잖아요. 박세영 교수님한테 배우는 회귀 분석도 사실은
MCAR 가정을 하는 거죠. 이 가정 하에서 회귀 분석을 돌린다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게 IID 가정일 거고 하여튼 1번과 2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 거고 간단하게 정의를 적은 건데 MC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이 미싱 여부에 대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이 만약에 1이다. 그럼 우리는 관측이 된 거고요. 만약에 R이 0이다. 하면 관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데이터셋 Y가 있을 때 이 Y랑 관측 여부랑 독립이라면 이거는 MCAR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관측값 자체가 컨디셔널로 있다면 이거랑 결측 여부랑 결측치랑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게 MAR입니다. 그리고 어떤 걸로도 독립이 안 된다 하면 그건 MAR이고요. 보통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다 이해 못해요. MA, MAR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보통 예시를 어떤 걸 드냐면 가령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보통 소득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직업을 오래 하셨고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 소득에 대해서 숨겨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알기 위해서 사람한테 각각 소득 얼마예요? 소득 얼마예요? 물어보고 다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일수록 본인 소득에 대해서 응답을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신나서 저 한 달에 5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측이 많겠지만 그 동일한 나이대에서는 랜덤하게 결측을 한다면 그거는 MA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은 나이대에서는 랜덤하게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응답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은 MAR이다. 그럼 MNAR은 뭐냐? 나이가 많고 소득도 많은 사람이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는 MNAR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데이터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는 Y 관측값들만 갖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 관측 여부, 그러니까 R이라는 변수도 추가해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보통 Y만 갖고 데이터 분석하면은 모델을 하나 뭐 회귀 분석이든 뭐든 정하죠. 그 정한 다음에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관측 여부, 이 R이라는 변수도 추가적으로 넣었으니까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이 라이클리후드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라이클리후드보다 한 차원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MAR이라는 가정을 할 거고요. MNAR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는데 그거를 갖고 오면은 너무 내용도 재미없고 만약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MAR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 MAR의 저기 뭐죠?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레스폰스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응답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확률 모형을 추정을 할 때 Y는 이제 결집값과 관측값의 합이니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정의해서 OBS가 깔렸다면 이것과 이거가 독립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옵저베이션한 그러니까 관측한 y 값만으로도 응답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테이블에서 보면은 이것과 이것도 뭔가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MAR 가정이 깔리면은 이거랑
이거 싹 다 무시하고 이 네 개만 갖고 응답 응답 확률 모형을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옵저브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게 목표고 그 옵저브드 라이클리후드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응답 여부인 R까지 포함된 모형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데이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응답 안 했고 여기는 응답했고 했고 안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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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이 변수까지 포함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걸로 변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구한 식을 그 조건부 베이지 정리 쓰면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돼요. 이거는 해보시면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MAR 가정을 했으니까 이 OBS가 깔렸을 때 이 R과 Y 미스가 독립이니까 이것들만 똑 떼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게 이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Y 미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여기는 Y 미스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얘 입장에서는 상수값이고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추정하려는 라이클리후드로 변경이 될 수 있다. 해서 MAR 컨디션이 깔리면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 있다가 이제 키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넣을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뒤에 부분을 얘기하려면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갖고 이것도 갖고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이클리후드 구했어요. 라이클리후드 다 구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해갖고 그거가 0이 되는 파라미터 세타를 추정하는 게 우리가 목표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보통 스코어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스퉁2 다들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 스코어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참고로 에타는 이 세타와 피를 합쳐놓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아까 구했던 우리 미분을 그렇게 그대로 플러그인 하면 되는데 어,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대해서 보죠. 여기 분자에 대해서 보면은 분자를 보통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에타고 이게 R 잘하죠. 이렇게 나올 거고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된 식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곱하면 1이니까 그냥 추가해 준 거예요. 텀을 추가해 준 거고 이렇게 추가해 주면 장점이 뭐냐? 이 앞에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컨디셔널한 익스펙테이션이 나오고 그럼 이 컨디셔널한 익스펙테이션 안에 있는
이건 뭐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컴플리트하게 데이터가 하나도 빠짐없이 미싱이 있을 때에 구할 수 있는 like 스코어 펑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이 observed 데이터의 스코어 펑션은 complete 데이터의 expectation과 동일하다. 가 MAR 컨디션이 있으면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한 띠어럼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이 컴플리트 셋의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 빵꾸난 부분을 어떠한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메꾸면 메꿔서 나온 컴플리트한 데이터 셋의 스코어 펑션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이거를 어, 딴 걸로 채우지 말고 여기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값으로 메꾸자. 기대값을 메꿔서 이 전체의 스코어 펑션을 구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observed likelihood의 스코어 펑션이 된다. ML 가정 하에서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한 observed 스코어 펑션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산이 컴퓨팅이 어렵고 차원도 한 차원 더 늦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돌렸을 때 이게 결국에는 어느 지점으로 컨버지 한다는 거를 컨버지 한다라는 걸 개런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맞는 게 EM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미분해서 이게 0이 되게 하는 에타 햇을 찾고 싶은데 뉴턴 랩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렴성 보장이 어렵고 이게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여기 있는데 만약에 옵저브드 라이클리후드를 바꾸면은 옵저브드 라이클리후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로그를 씌울 텐데 보통은 계산하기 편하게 로그를 이렇게 씌우고 그러면 이 뒷점도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에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에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로그 안에 적분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고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EM 알고리즘이다. EM 알고리즘 왜 해결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이 식을 써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observed data셋의 스코어 펑션 자체가 아유, 음, 컴플리트 데이터의 스코어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이랑 동일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겠다라는 문제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근데 왜냐면 이거는 적어보면 이거기 때문에 이 적분 기호가 로그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저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들 졸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EM 알고리즘이 뭐냐? 첫 번째가 E스텝과 M스텝이 나오는데 이 E스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컴플리트 데이터셋의 스코어 펑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E스텝에서는. 그리고 M스텝에서는 이 컴플리트 데이터셋의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다음 에타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에타 추정량 찾고 이 에타 추정량을 다시 여기에 넣고 이걸 기반으로 다시 에타 또 추정하고 이걸 계속 이터레이티브. 아, 근데 이게 꼭 들어야 돼요? 아, 아니. 또한 이게 추가적으로 밑에 적긴 했는데 어, 내용이 좀 어려워갖고 증명은 안 넣었는데 이 Q 펑션이 커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라이클리후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야지 맞는데 이거를 EM 알고리즘은 Q 펑션으로 우회한 거예요. Q 펑션만 올라가면 라이클리후드 올라가는데 그럼 라이클리후드 올라가면 펑션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우회해 버린 거죠. 이 문제를 우회해서 EM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파급력 있게 쓰고 있는 거지. 단순하게 우리가 GMM에서 EM 알고리즘 돌리듯이 뭔가 미싱을 채워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조금 파급력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이클리후드 개념에 있어서 GMM과 생각해서 섞어서 GMM의 이런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구했어야 됐는데 EM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구해버렸구나라고 이제 한번 집 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결집치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빵꾸매 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뮤든 뭐 뭐가 있죠? 뭐 시그마 제곱이든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임퓨테이션 어프로치랑 웨이팅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임퓨테이션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y의 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임피리컬하게 추정을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데이터가 미싱이 있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바꾼 게 뭔 의미냐? 만약에 델타가 1이다. 그러니까 관측이 됐다 하면은 그대로 y 값을 사용해 주고 만약에 관측이 안 됐어. 델타가 0이야 하면은 y 스타를 사용해 달라. y 스타는 뭐다? 임퓨테이션한 값이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결국에는 대체값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어떠한 관찰값으로부터 y를 예측하는 값을 평균 때려서 대체값을 넣어놓은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스코어 펑션 아까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대체값 결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컴플리트하게 관측된 x 변수 그러니까 x랑 y가 있으면 여기는 다 관측이 됐고 여기는 일부만 관측이 됐다 했을 때 이 x 값을 컨디션으로 깔고 그리고 관측 안 됐다는 걸 컨디션으로 깔았을 때 y 값이 뭐냐 이걸 추론해서 추론해서 임퓨테이션 값을 쓰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예시를 갖고 왔는데 아까 프레임워크랑 똑같이 데이터셋을 이런 상황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빵꾸난 거는 어떻게 메꿀 거냐면 이렇게 메꿀 거예요. 회귀 분석 써갖고 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이제
Y의 평균을 추정할 건데 Y의 평균을 추정할 때는 보통은 가장 예쁜 게 Y 바죠. 그러면 이 Y 바가 나오면 좋긴 한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세워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플러그인 하는데 이거 플러그인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 값만으로는 관측된 데이터 값만 사용해 갖고 회귀 분석을 돌릴 거고 그 회귀 분석 하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거랑 동일하니까 그걸 사용해서 그 이 이점을 이용해 갖고 여기다가 플러그인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까뚜까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식이 나오는데 이식이 그럼 뭐냐? 어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뚜까뚜까 이렇게 식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이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식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는 Y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NAR 컨디션 아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한 이 파라미터 추정치도 이렇게 해버리 임퓨테이션에서 대체값을 넣어주면 실제 우리가 궁금했던 모수 추정량인 Y 바에 언바이스드 해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아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궁금해했던 Y 뮤에 어심토티컬하게 언바이스드 해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퓨테이션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입니다. 사실 이게 미싱 메커니즘은 언바이어스니스는 별로 그렇게 메인 토픽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일단은 가장 범용성 있는 게 언바이어스니스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꼴로 많이 끌고 가는 거는 베리언스예요, 베리언스. 어떤 추정량 내가 뭐 호비트 톰슨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했고 누군가는 하직 에스티메이터를 냈죠. 강상욱 교수님 표본 추출론인가? 그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둘 중에 누가 더 낫냐를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언바이어스니스는 당연히 따지긴 하겠지만 누가 더 베리언스가 짱냐로 따지죠. 그래야 에피션시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싱 메커니즘에서는 이런 에스티메이터를 구할 때 언바이어스니스와 플러스 에피션시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메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살짝 다를 거긴 한데 다른 지점이 뭐냐면 베리언스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다룬다. 그것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만 있어서. 그럼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웨이팅 어프로치예요. 웨이팅 어프로치는 조금 저희 교수님, 네. 그래서 웨이팅 어프로치가 뭐냐? 기존에 우리가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세타를 추정하는 거죠. 만약에 세타가 이 y라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이제 0이 되게 하는 세타 햇은 이게 될 거니까 평균값에 맞춰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이게 M 이스티메이트인가 Z 이스티메이트인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보통 이걸 통해서 이제 모수를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임퓨테이션 방법이라면 이거를 이거에 추가적으로 델타라는 레스폰스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사용해 갖고 플러그인 해 갖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y라는 게 되게 고차원 데이터고 그리고 이 모형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면 굳이 모형을 추정하지 않고 있는 값들로만 웨이팅을 가해 갖고 바꿔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이용한 이제 에스티메이터 추정치라면 여기다가 이게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각각 데이터에다가 파이 i만큼의 웨이트를 가해줘서 이게 언바이어스 해지도록 튜닝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웨이팅 어프로치에 대한 방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아요. 뭐 IPW라고 인버스 프로바빌티 웨이트가 있고요. 이 해당 X 값이 나올 확률에 역수를 걸어서 웨이팅 해주는 방식도 있고 뭐 또 뭐 많죠. 뭐 PS 에스티메이터라고 있는데 프로펜시티 스코어 메소드라고 있어요.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추가는 안 했고 찾아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웨이팅 어프로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어, 증명인데 이게 결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굳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얘기는 안 할 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파이 i라는 거를 임의로 플러그인 해줬을 때 파이 i를 잘 설정하면 기존에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랑 언바이스드 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음, 여기는 그냥 테일러 익스펜션 넣은 거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세타 햇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0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게 결국은 키 아이디거든요. 이거랑 테일러 익스펜션. 그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로터스를 하나요? 근데 그거 써갖고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한번 더 걸어서 해결해 준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어 파라미터의 언바이스드 해지게 추정이 가능하다. 웨이팅 어프로치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임퓨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에서 웨이팅 어프로치는 그냥 얘네 다 쌩까고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웨이트를 할당해 줘갖고 이 웨이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준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모식도고 모식도 한번 그려봤고 네. 어차피 똑같은 내용 한 거니까 여기는 패스할게요. 그래서 이제 힘든 부분 다 끝났고 이제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커저럴 인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커저럴 인퍼런스를 나중에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경우에는 커저럴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거를 첫 번째는 이제 루빈이란 사람이 이제 처음 제안했던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다펄 씨가 얘기한 뭐 대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커절 디스커버리 프레임워크라고도 얘기하죠. 이 보통 두 가지가 주류로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데 커절 인퍼런스는 결국에는 어떤 트리트먼트 A가 Y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코릴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우리가 정확하게 인과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거고요. 포텐셜 아웃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트리트먼트를 가했을 때랑 안 가했을 때랑 차이가 있으면은 이 트리트먼트가 Y에 영향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대그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뭐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내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를 사용해서 그려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아, A가 Y 쪽으로 가니까 이게 A가 Y에 커절리티를 내포하고 있다, 커절리티를 준다, 인과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그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 1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2번 프레임워크는 이제 옛날에 살짝 공부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는 이제 문제가 뭐냐라면 카운터 팩처 문제가 있어요. 카운터 팩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오늘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셨는데 잠을 6시간 잤어. 그러면은 커피 안 마시면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과 완벽한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날 커피 안 마셨더니 8시간 잤던데? 그래서 커피 안 마시니까 더 잘 자던데?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전날과 오늘의 내 컨디션 차이도 있을 거고, 내가 전날 커피를 마셨다는 인포메이션도 담겨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동일한 실험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관측이 되는 순간 다른 거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질 수 없다가 이제 카운터 팩처에 대한 얘기예요. 반사실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태블러 데이터셋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1번 사람한테 이펙트를 가했더니 반응이 있어. 그리고 2번 사람한테 가했더니, 2번 사람한테 이펙트를 안 가했더니 뭐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럼 2번 사람한테 이펙트 가했을 때가 얼마인데? 똑같은 실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싱 밸류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빵꾸 뚫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웨이팅 어프로치를 쓰든 임퓨테이션 어프로치를 쓰든 해갖고 빵꾸 난 걸 다 메꾸어서 최종적인 추정량을 구하는 게 이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 커절리티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래서 좀 미싱 메커니즘 하시는 분들이 그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로 좀 많이 넘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랑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있어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할 텐데, 약간 딥러닝이랑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딥러닝은 제가 논문 읽어봤을 때 약간 파인튜닝 느낌이었고, 좀 이거 스태티컬한 냄새 나는 논문들은 좀 다르게 가는 게, 일단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전국구의 사람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게 어려우니까 경기도의 키 평균, 뭐 부산 키 평균, 전라도죠. 전라도 키 평균, 막 이렇게 해서 다 구해요. 각각의 지역구의 평균 키만을 갖고 전체 평균 키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많이 사용하냐? 요즘에 이제 데이터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의 개인 소득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보면, 은행이든 어디든 개인의 소득 데이터를 남한테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해도 뭐 A은행, B은행, C은행의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갖고 데이터 분석을 돌려면 편하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은행에서 너네 소득 평균 알려줘. B한테 가서 너네 소득 평균 알려줘. 그래서 평균만 모아갖고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인데 이것도 저희 쪽에서 건들고 있는 방향이 A라는 은행에 20대가 많고 30대 적대, B라는 은행에 30대가 많고 20대가 적대라는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소득 평균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 조정해줘갖고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춰갖고 비율 조정을 해줘서 최종적인 뭐 평균을 구하든 뭐 분산을 구하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네, 여기도 예시를 넣었는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퓨샷 러닝이라든지 제로샷에 대해서 논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조금 더 약간 제너럴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퓨샷이랑 제로샷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어요. 뭐 이미지든 뭐든. 근데 이 10개를 모델을 학습해 갖고 충분한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도 어렵고 좀 괜찮은 아웃풋을 내기도 어려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든 뭐든 굉장히 데이터가 풍부한 곳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조금의 파인 튜닝을 거쳐갖고 우리 쪽 데이터에 맞춰서 가공을 해주는 게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도 이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은행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은행이 신규 이제 A라는 은행이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어져 갖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 고객들이 너무 없어갖고 상품을 좀 적절하게 못 만들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은행 B와 은행 C에서 낸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은 애초에 타겟팅 된 게 20대를 타겟팅했다. 아니면 노년을 타겟팅했다. 하면은 B 은행과 C 은행과 다른 상품을 내놔야겠죠. 그래서 우리 쪽 태스크에 맞춰서 조금 B, C에 대한 결과물을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갖고 오는 게 이제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퍼 러닝의 방식이고 여기에도 뭐 웨이팅 어프로치라는 임퓨테이션 어프로치를 통해서 코베리에이스 중심으로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오늘을 빌어 약간 조금 저번 옛날에 미싱 좀 무시당해갖고 서러움을 좀 풀고자 이런 커저리나 트랜스퍼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딥러닝을 할 때 고려해 봐야 될 거는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잘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싱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남들은 관심 없었던 결칙 여부를 인포메이션으로 넣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을 모델에 어떻게 넣어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했던 것만큼 나왔고, 한 시간이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네, 밥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